예. 하도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말씀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강의입니다. 예, 근데 혹시 뭐 저는 의사라서 의사처럼 얘기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 초청을 이렇게 받았을 때 뭐 크리스찬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강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뭐 제목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어릴 때의 일을 버리라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내가 해야 되시죠. 이제 생애 주기라는 말 썼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평생에 자기가 뭐 할머니도 좋고요. 평생에 자기가 터득한 바를 손주한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또 이제 다시 어른이 되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소위 사회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것은 자라면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는데 어릴 때 배운 거를 그대로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덜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일을 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뭐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은데 뭘 배우느냐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뭘 듣고 배우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두 개 여러분이 빨리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이거 밤샐지 모르니까 얼른 이 글자를 읽으시기 바라고 이 위에 그림은 여러분 아시죠? 기억납니까? 파리 올림픽 할 때 개회식 할 때 세너 강변에다가 이 그림을 비쳤다 그래요. 여러분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성만찬을 그림을 조롱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거를 이제 말해주죠. 그 밑에 세상은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유홀 이쪽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유혹받는 바를 제가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 자동차 광고하는데요. 애가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이 뭘 말하는 것이게 뭘 광고하는 걸까요? 그래 현대 사회에 이제 건강이 오늘 주제니까 건강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빨리 보시면 이제 요즘 병들이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겪은 게 코로나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이 많죠. 또 세상에서 좀 많이 떠드는 게 이제 마약, 에이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염병, 비만. 그러니까 살 빼려고 모두들 난리죠. 뭐 크리스찬들은 별 관심 없겠지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그냥 먹는 거 살 빼는 얘기가 그냥 맨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앓던 그런 병보다도 이 정신 건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서 저를 정신과 의사라고 저를 초대한 걸로 압니다. 정신 건강이 요즘 세대의 문제예요. 이제 뭐 누가 병 걸려서 죽는다는 사람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당뇨병, 고혈압. 요즘 다 여러분 고지혈증 약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 드신 분. 고혈압 약 먹고 당뇨병 약 먹고. 그게 병이 많은데 이 병들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알면 그게 결국 정신 건강 문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고 이런 데 와서 감히 이제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의사이고 자연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자연과학이나 의사 일을 또 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보통은 의사나 생물학 과학하면 무신론자처럼 되기 쉽다 그러지만 정말로 자연과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가 하나 따왔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내장, 심장, 위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인체 조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이거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이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몸을 그냥 무심코 몸뚱어리로 생각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기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뭐냐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눈집 빠는 사람 빨리 알겠죠? 인간이란 게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만 알고 있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뇌가 있고 또 각각 그 세포로 돼 있어요.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0개 조예요. 이 40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계통적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의 세포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억 개예요. 이 1000억 개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 칩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이 돼가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를 본뜬 것이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하는 컴퓨터 이제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뇌라든가 인체의 조직이 신묘막측합니다. 이걸 인간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40개 조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겠습니까? 40개의 그 조직을 서로 연결시키고 작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체가 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럼 이 자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뭐 춥다, 덥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이게 자극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그게 대응해서 반응을 하죠. 이 반응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란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그걸 느끼고 뭐 화가 난다, 슬프다, 겁난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는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뭘 느낍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예민한 사람은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강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요즘 이제 예민한 시대는 여자 같으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나? 뭐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성추행하려고 그러나? 하고 아주 바짝 예민해지죠. 근데 순간에 빨리 이렇게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게 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 버리든지 당신 뭐야 하고 시비를 걸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한 결과가 성숙하냐 병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반응할 때 이 대응 한도가 제가 썼죠. 이 대응이란 게 이제 뭐 무시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볼 것인가, 이게 이제 내가 정하는 방침이에요. 이 방법이 이제 성숙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성숙한가 망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라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식으로 반응하죠. 애기들이 받는 자극은 어떤 거 있습니까? 엄마가 때린다거나 젖을 안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반응하죠? 막 울어제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가 자극을 받죠?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래든지 왜 울어 이 새끼가 하고 또 때릴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야, 엄마는 나를 때리는 존재다 하는 걸 배우겠죠? 그럼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의심을 하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다 모두 나를 때리고 나를 못 살게 굴 것 같이 느껴져요.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를 버리고 새로운 인간 어른이 돼야겠죠. 엄마가 때린 거는 뭐 나를 싫어서 때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어른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나도 엄마가 돼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를 버리고 새롭게 이제 배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에 보듯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면 가슴이 둥둥 뛰죠. 진땀이 나죠. 호흡이 가빠지죠. 이 근육이 긴장이 되죠. 진땀이 나죠.
이게 오래 가면 이게 전부 다 병이에요. 가슴이 계속 뛰면 심장병이 되죠.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뭐 짐작이 못하지만 그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혈당이 올라가느냐면 근육에 힘을 보태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오래 끌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야죠. 그럼 그게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혈압, 당뇨병, 이런 고지혈증 이런 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래요. 맨날 긴장되게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면 생활 긴장병,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생애 주기,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금방 짐작이 가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 잘하게 할 때 이렇게 이제 너는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하고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이제 부모죠. 그래서 이걸 훈육이라 그러고 양육이란 말을 써요. 다 읽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애가 처음에는 부모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나이가 들면 알아듣기 되는데 그게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뇌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죽을 때까지 가고 다치게 되면 그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릴 태어날 때 벌써 뇌는 뇌 숫자는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뇌가 커지는 이유는 자라면서 옆에 뇌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망이 정식을 해서 뇌가 커져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넘어서면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해요. 어릴 때 필요해서 만든 신호줄이 나이가 들면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하죠. 그래서 뇌가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까지는 뇌가 커지긴 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막 떠들기도 하고 신나게 뭐 난리를 치는데 가만 보면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ADHD 여러분 ADHD 아세요?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장애. 요즘 그거 뭐 유행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 병원 가서 ADHD 검사 받아보고 나도 ADHD 아니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뇌 크기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점점 커져서 사춘기 때 제일 커집니다. 제일 똑똑해요 그때가. 뭐 아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러고. 웃어요 벌써. 근데 어른들이 보면 좀 우습죠. 저러다가 말겠지 싶어요. 어른들은 겪어봐서 아니까 자기가. 그러다가 사춘기 지나면 내가 다시 작아지면서 성숙해져요. 그럼 내가 언제 거의 성숙해지느냐? 30살 돼야 이제 제대로 성숙하다고 봐요. 그러면 요즘 말하는 사춘기가 18살 때까지가 아니고 30살 때까지 연장을 해야 될 판이에요. 옛날 노인들 들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다 애 같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옛날에는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직장 가지고 22살 때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한 19세, 20세 때 결혼해서 애를 다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학원 나와야 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35, 40대도 결혼 안 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사춘기예요,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라 그래요. 유예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간이 커지니까 덩치는 커서 어른이라고 우리가 대접을 해주고 투표도 하게 해주는데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사춘기 이전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인간은 성장한다, 인격은 자란다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는 맨날부터 아까 그 구절에서 보셨듯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아카데믹하게 이제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건 맞다 하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예요. 그게 이제 정신과죠, 정신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이드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거 얘기하면 벌써 뭐 며칠이 1년, 2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밑에 그 핵심을 적어놨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그래서 인격은 발달한다. 여러분 들어봤죠? 뭐 구강기, 항문기, 뭐 사춘기 쪽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라서 이제 에릭슨이라는 제자가 이걸 확대했어요.
애들 발달은 프로이드는 5단계, 사춘기 때까지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8단계라 그래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8단계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에피제네틱 8 Age of Man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8단계설이라는 뜻인데 앞에 에피제네틱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에피제네틱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후성유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요만큼 유전적인 것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단계가 올라가면 유전자가 늘어나는데 그 전 단계 거를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이가 들면 이 새가 2단계를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쌓여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어릴 때 일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 감정. 아버지가 지금은 뭐 괜찮은 듯이 하지만 사실은 어릴 때 날 때렸지. 이걸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잊으려고 애를 쓰면서 프로이드가 말하듯이 무의식화는 되지만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막 튀어나오죠. 뭐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했지만 언제 날 사랑했냐고. 야 이놈아 내가 맨날 너 때문에 뭐 죽을 뭐 해서 뭐 돈을 벌어서 나 키웠는데 무슨 소리? 아버지 그거 뭐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그랬지 뭐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날 때리고 했지 않냐고. 그러면 막 싸움이 나죠 부자지간에. 그러니까 뭐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에이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8단계를 얘기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태아 때부터 인간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아하고 어머니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게 많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태내 교육을 한다 그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아를 교육, 이름을 지어서 뭐 불러주고 뭐 난리를 치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데 하여튼 그 태아하고 엄마는 이렇게 서로 감정 교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출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병 생기게 하는 호르몬들이 태출을 거쳐서 아기한테 전달돼서 아기도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지내되는 건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기를 가짐으로써 자존심이란 걸 가지게 된다 그래. 요즘 뭐 낙태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는 게 뭐 대수로운 거냐는 식으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이제 걱정스럽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낙태는 죄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자기의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젖바는 시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엄마가 착 안아서 따뜻하게 해서 젖을 빨리면 아기가 해피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기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여기가 지상낙원이다라고 느껴요. 그 아기 때 상황이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다 어릴 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젖을 안 빨리면 지가 지 손을 빨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는 이런 느낌을 엔조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엄마가 없이 자기 손을 빠는 걸 그걸 이제 오토 에로티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크게 말하면 자기애. 그래서 이 자기애라는 것도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자기애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이렇게 병적으로 고착이 되면 실제로 어머니가 없다는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껴도 그걸 부인하고 난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난 최고야, 난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뭐 되게 잘난 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걸 뭔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토에리즘 자기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엄마가 애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뭣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경우는 쉽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 아이의 토탈이에요. 전 세계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한테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잘해주면 애기는 이 세상은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막 추웠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닦아주고 다 하는구나. 야 여기가 뭐 참 좋은 데다. 세상은 믿을만하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베직 트러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어머니가 변덕이 심하다든지, 어머니가 충동적이라든지, 뭐 가사에 애 키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애를 내버려 두겠죠? 그걸 갖다 니글렉트라고 그래요. 방치한다. 그럼 애는 춥고 배고픈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모라도 와서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 하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의 세상은 믿을 데가 없구나. 나 이러다가 죽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 그럼 두고 그 다음 이런 게 굳어진 다음에 누구 와서 도와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first year of life, 인생의 첫 1년이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해 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가볍게 봤겠지만 병원에서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냥 바로 애 낳으면 바로 엄마가 안잖아요. 발 옆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애는 처음부터 인생을 편안하게 시작해요. 근데 병원에서 옛날에 애 낳을 때는 애 낳으면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신생아실에 가버리니까 애는 그냥 혼자 뻥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믿을 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기가 나오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애를 탯줄을 끊기 전에 엄마 뱃속에 얹어줘요. 배 위에. 아세요? 그럼 애가 그 위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서 뭘 들어요?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안전하다 하고 느낀다고 의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대소변 가리기 시대가 시작되죠. 그럼 이때부터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애하고. 적대 관계가 되고 애가 이제 싫어 그러고 이제 이때부터 반응을 하죠. 그때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날 거고 젊은 엄마들은 내가 그때 애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때 아주 그 인간관계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대변 가린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 근육으로 컨트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약간 어색하지만 똥을 참을 수 있잖아요. 힘을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풀면 나오죠. 이걸 언제 배웁니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써서 주변을 컨트롤 한다는 것을 체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해보려고 그래. 뭐 기어도 당기고 뛰어보도 보고 뭐 잡아서 당기도 보고 서랍을 이래서 다 꺼내보고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우리 애가 이제 잘하는구나 하고 좋게 보면 다행인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보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애는 자기 근육을 썼는데 못하게 하면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다시 보여주십시오. 뭘 이제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체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야단 맞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니시어티브 내지 죄책감을 느끼는 시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잘했는지 이제 겁이 나죠. 그리고 잘 되면 다행이고 이 다음에도 같이 하면 그대로 또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지만 뭘 야단을 맞아 놓으면 뭘 해놓고 겁이 나고 역시 실패로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면 되게 다 잘 됐다 하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동안에 뭔가를 다 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나는 그냥 죄인이야. 창피해. 뭐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이제 이때 바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그 대소변 가리기를 하는 게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요. 엄마가 아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걸 배우면. 근데 옛날 엄마들은 그냥 무심코 했어요. 뭐 그냥 해치웠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를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엄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배웠죠. 그 친정어머니는 딸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친정어머니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정조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집안에 내려오는 그 훈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대를 이어가는데 요즘 세상은 요즘 뭐 젊은 부모들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이게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어디서 이런 걸 배우느냐면 육아 방법을 책을 보고 배워요. 유튜브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가르칩니까?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기 부모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배우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단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벨소리 다 있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잘 키운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은 그 받는 영향이 어떤 건지는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아이들 학교, 국민학교 가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정교육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여기 학교 선생님 계세요? 요즘 교실 분위기가 어때요? 애들이 선생님 말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들은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은 칠판 보고 중얼중얼하면서 글 쓰고 애들은 다 놀고 유튜브 이거 보고 앉았고 뒤에 왔다 갔다 뛰어댕기고 선생님은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면 자기도 괴로우니까 간섭을 안 해요. 자기 할 거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어떻게 선생님 중에 또 이렇게 애가 타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키운다 이거죠. 그럼 그 부모는 뭘 알고 키우는 건가요? 또 어디서 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키우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으로 키웁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애들 키우냐고요.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애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애 눈에 볼 때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애가 보기에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게 참 따져보면 그 두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란 때가 오는데 이제 여러분 뭐 좀 대학 교육 받은 사람 이런 얘기 들어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말 듣기 싫어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의 근본은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기, 이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에는 삼각관계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 둘이만 있으면 간단하죠. 둘이 그냥 끝장 보면 되는데 이 삼각관계가 되면 한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누구 편 들어요? 보통? 몰라요? 아들은 엄마 편 들어요. 엄마도 아들 편 들어, 남편보다. 딸은 아버지 편 들고 아버지는 자기 딸 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자기 남편이 딸을 더 좋아하면 팍 질투해. 옛날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엄마가 딸을 질투합니까? 왜냐면 그런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은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딸을 경쟁상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딸도 자기 마누라보다 딸을 더 좋아해. 딸한테는 껌뻑껌뻑 죽는데 마누라는 뭐 꽃도 안 사주고 뭐 복대기 취급하고 이제 그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들이 엄마하고만 지내고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실제로 봅니다.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으면 좋겠어. 그죠? 아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엄마를 두고 경쟁을 하고 싶은데 아빠는 뭐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놀다가 남편이 와서 여보 그러면 쫓아가 버리니까 이게 엄마 뺏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하고 싸우다가는 게임이 지겠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힘이 세니까 자기를 벌 주면 어떻게 해요? 겁이 나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는 포기하고 아빠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남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야 돼요. 그 상태를. 딸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아무리 아빠가 좋고 아빠가 날 좋아하는데도 엄마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는 때가 오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 우리 딸 나하고 영원히 살자. 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은 어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최근에 들은 환자들 들은 얘기인데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불행하게 느꼈었네. 아빠는 맨날 출장 간다고 집을 비워서 어디 가버리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혼자서 텔레비를 보고 있더래요. 그 옆에서 통해서 그걸 보고 엄마가 보고 저 옆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이해가 됩니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좋아하는데 마침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옆에 내가 거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얘기 같지만 이런 생각이 크면 남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엄마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그 소위 환자들 그룹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삼각관계에서 애들한테 흔히들 어른들이 그러죠.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왜 물어봅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때는 아들이 아빠 좋아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죠. 엄마는 엄마 좋아라고 기대하겠죠? 그럼 벌써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걸 애가 알아요. 야, 그 남자이잖아. 맨날 싸우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그 첫인상. 남녀 관계의 첫인상은 이 시기에 이제 눈을 뜨고 알게 됩니다. 남자란 게 있고 여자란 게 있구나. 그전에는 아빠, 엄마가 구분이 안 돼요. 나를 돌보는 사람이지. 근데 이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게 둘이 결혼해서 그다음에 내가 있고 나는 누구가 친하냐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화제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집안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이 바깥 세상에서 주로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 이제 애들끼리 경쟁이에요. 누가 공부를 잘하나, 누가 구슬치기를 잘하나,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이게 그 아이들의 아주 그 최대의 목표가 됩니다. 이제 아빠 엄마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고 나가서 애들 사이에 이제 힘센 아이라든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놀이를 잘한다, 스포츠를 야구를 잘한다 이런 것이 이제 아이들의 우상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만큼 내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습득하는 게 이제 이 인더스트리 근면성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뭐든지 잘한다 해야 된다는 요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뭐든지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뭐 야구를 잘해도 부모가 기대가 크죠. 프로 선수가 되면 돈을 얼마나 법니까? 이런 게 해가지고 애들도 이제 프로가 되겠. 옛날에는 애들 보고 물으면 장군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하다가 좀 크면 뭐 경찰관이 된다, 군인이 된다 이랬어요. 요즘은 프로 야구 선수, 그다음에 연예인,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공부하는 때고 이때 이제 그 학교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이제 이 점에 이제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느냐. 그래서 애들이 이 어린 시절을 트라우마 받지 않도록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요즘 와서의 이론을 보면, 설명을 보면 옛날에 프로이트도 그런 거 했지만 요즘은 이제 실증적으로 그걸 증명하는데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으면 나중에 보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뭐 불안증, 공황장애 생긴다 하고 하는 논문들이 요즘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 뭐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 주로 애들을 이 트라우마 받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어릴 때 부모거든요. 부모한테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 이제 트라우마 실제로 어떤 거냐? 이게 부모의 학대, 그다음에 부모의 방치, 그다음에 부모의 부재,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감옥 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있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 부모의 우울증, 특히 어머니의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도 멍하니 앉았고 애들 케어하지 않아요. 그럼 애는 버림받은 기분이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 이게 이제 아주 나쁜 거죠. 본인도 괴로운 일이지만 애를 이렇게 안아주지를 못해요. 그럼 애가 상처를 받습니다. 뭐 애는 가만히 저절로 우유통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제 그 사이콜로지 심리상에서는 그 훼손을 이미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대를 막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린애를 학대해도 옆에서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뭐 넘어갔습니다. 그 애들은 그냥 속으로 이를 갈면서 자라서 복수하든지, 예? 부모한테 복수하든지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돼요. 그걸 극복하면 보통 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서 그 어릴 때 학대받은 결과가 어떠냐? 요즘 와서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어릴 때 학대 때문이다라는 이제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애를 학대하냐 이거죠. 이 다 어른들이에요. 어떤 어른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체로 조사해보면 그 사람도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모가 뭐 죄를 지으면 3, 4대에 그런 비슷한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사춘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죠? 내 사춘기가 어땠는지. 아무도 안 누르시네. 무사히 지내신 모양이네. 이 사춘기가 이제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자세한 설명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때 이제 남녀 관계에 눈을 뜨고 연애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이제 하려고 한 순간에 이제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위 이제 성적 성숙이란 게 이제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성적 성숙이면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하고 이제 뭐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 이제 획득하는 그 덕목이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남자인가, 나는 여자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대충 정합니다. 이 정체성을 정해야만 그다음에 뭐 대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면 난 무슨 과를 할까? 아버지가 정해줘 라든가 뭐 선생님이 보고 정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이 있으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신뢰성, 자율성, 건면성, 주도성이 있어야 그 5단계 쭉 그 관계에서 잘 되면 이때 와서 거의 건강하고 자동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공학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든가 하는 걸 되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남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남자가 어떤 것인가를 아버지로부터 배우는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남자는 이런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들은 그냥 돈 벌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남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보고 남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최고구나 하는 것만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그 남자란 게 뭡니까? 또 여성이란 게 뭐고, 남성성, 여성성,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제대로 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 정체성이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그런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이점, 공통점, 관계에 대해서는 무수한 그 훈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성경에는 그런 소리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부 어떻게 보면 다 그 소리예요. 요즘 내가 최근에 배운 거는 여러분 목사님 들으시기에 맞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와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래요.
이거 참 잘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부부 관계냐 이거죠? 거기서 어떻게 애가 생겨요? 하여튼 그런 것이 신비라고도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뇌 세포는 뻔하지만 그 연결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닿는다. 그러니까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그 연결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경세포에서는 그 줄이 있어요. 일종의 전기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돌리면 저쪽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전기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경세포끼리 전화기마다 줄들이 이어지는데 이 신경세포 하나는요 2만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세포가 10개가 있으면 각각이 다 2만 개의 연결을 가지면 그 신호에 0, 1, 기다, 아니다, 0, 그 신호가 몇 개가 가능해. 여러분 컴퓨터 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저희 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0, 1로 하는 신경세포 하나가 컴퓨터 칩 하나가 1만 개의 신호 연결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거죠. 10,000 곱하기 9,999 곱하기 9,998 곱하기 9,997 곱하기 99 이 다 곱하면 1까지 곱하면 몇 개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세포가 1,000억 개니까 뇌의 그 기능이 얼마나 우주적이에요. 인간의 뇌 하나가. 그런 이제 어린아이의 경우에 이게 최고도로 하니까 애로서는 이가 자기가 그냥 무한히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아요. 청소년은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뭐 할 거야, 해봐 할 거 아니야, 뭐 하면서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막 서둘면서 되는 게 없어요. 천방지축.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딱 넘어서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 이제 쓸모없는 건 가지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프루닝이라 그러면 가지를 쳐서 쓸데없는 그 전기줄을 없애니까 내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걸로 해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남아있을까요? 누가 부추겨주고 반복하면 그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걸 배워가지고 그만두지 않으면 담배 중독으로 넘어가요. 청소년 때 뭘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 자신은 그걸 몰라요.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들이 가르치면 애들 반발하죠. 나는 나야. 아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나는 나야 그러고 반발합니다. 그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세대 갈등이라고 그러고 뭐 세대 차이 뭐 별말이 다 나오죠. 그럼 어른이 애들 가르쳐서 못하게 하는 부모, 성공하는 부모가 있고 뭐 실패하는 부모가 있어요. 막 내버려둬.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놈 내버려두면 지는 뭐 지 멋대로 하겠지. 그러니까 이때 부모 자식 간의 그 대화가 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럼 그걸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요? 이제 어떤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의 관계에서 그걸 배운 부모가 있죠. 그런 부모는 애들을 잘 해요. 잘 가르쳐. 자기 배운 대로. 그럼 애들도 뭐 제대로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닮아서 다 잘해. 근데 그걸 어릴 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커서 부모가 되면 자기 그 배운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릴 때 하도 그냥 간섭을 받은 어린아이는 내 크면 우리 아이는 내가 절대 간섭 안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요. 또 부모한테 맞고 자란 사람은 나는 우리 애는 절대 안 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전히 때리고 있거나 간섭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수도요.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맨날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눈에 안 띄죠?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자기한테 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한테는 와서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잘못 키웠죠. 왜요? 바빠서 그냥 애를 내버려 두고 다녔는데 몰랐어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도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알죠.
요즘 애들은 그 부모가 간섭을 안 하고 간섭을 포기했더니 보니까 보는 게 주로 뭡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SNS, 유튜브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저걸 중독이라 그러는데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그 뭐 AI 이런 하는 사람들은 그 중독이 아니라고 막 우겨서 그 장사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체하고 의사단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이 안 나서 모르지만 우리는 그 중독을 해서 애들을 그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막으면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애들인데 그 망하잖아요. 그 유튜브 회사들이. 이 다 모두 돈벌이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위기,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사춘기 때 이 고민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그리고 나는 진짜 남자인가? 내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남자인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면 애는 낳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여러분 안 했어요? 사춘기 때. 결혼해야 되나 말아부터 시작하죠, 이제 사실은. 그리고 과연 그때 누가 나한테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어떤 남자애가 나를 좋다고 할까? 이게 겁나요. 그런 게 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떡하려나? 결혼도 못할 거고 더구나 인기가 없다면 내 인생은 뭐야? 뭐 이렇게 엄청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애들이 막 무리한 행동을 해요. 인기 끌려고 별짓도 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디 외톨이가 돼가지고 방구석에 앉아서 이것만 보고 있거나 불만에 차서 막 먹어서 살이 찌거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우리 사춘기 때 죄송합니다. 우리 사춘기 제가 몇 살인지 몇 살 같아요? 제 사춘기를 1950년대 보냈어요. 1950년대 사춘기 때는 세상 참 좋았습니다. 뭐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감지덕자와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하늘과 같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와 같고 뭐 우리는 참 부모 덕에 잘 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뭐 훌륭한 사람 될게요.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게요. 애국자입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동기들 국민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나는 하고 뭐 내가 나라를 위해 죽을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말하자면 이게 프레임이란 게 없어요.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해도 되고 그 내가 결정하고 이런 세태가 됐죠. 그런데도 애들은 또 그러면서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당연히 친구끼리는 잘해주고 한 클래스메이트면 다 도와주고 잘해줘야 되는 걸로 그냥 믿었습니다. 요즘은 그 클래스 안에 집단 따돌림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하다고 그러대요. 맞아요? 회사 가서도 그래. 저한테 오는 요즘 제가 요즘 댕기는 아르바이트하는 병원이 중심가에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회사에 있는 중년 간부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나한테 와요. 지나가다 보고 가봐야겠다. 그래 뭐가 걱정이냐면 자기는 중견 팀장인데 죽을 지경이래요. 위에서는 지시만 내려고 밑에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좀 늦게까지 일하자 그러면 제가 왜요? 하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밤을 새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서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는 또 뭐 늦게 오느냐 그러고 뭐 그때부터 설거지해라 뭐 청소해라 나는 아이 본다고 오늘 바빴다 그러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망가고 싶대요. 밑에 그림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애가 분노에 차서 복수하는 그 얘기 영화예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캐리 알아요? 영화 같은 거 안 보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미국의 그 예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미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될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 있었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적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젊은 애들이 하도 그 이제 그런 그 뭐 자유분방하고 뭐든지 해도 섹스고 뭐 불륜 뭐 혼전 섹스니 뭐 이런 것
다 괜찮다 그러고 막 마약하고 하고 있다가 이제 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요즘 와서 이제 그 미국의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이 교회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옆에 그림은 미국의 교회 실상이에요. 교회 다니던 청소년들이 코 뚫고 이래 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요. 일단 여기 요즘 후드 쓰고 여러분 후드 쓰지 마세요. 그 반항의 표시고 불만의 표시예요. 여러분 실제로 불만이 있어요. 근데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 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뭐 해주는 것 같고 해서 그냥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후드 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요즘 20세기 후반에 이제 미국의 그 청소년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다음에 청년기의 그 과제, 이룩할 과제가 뭡니까? 친밀이라고 그래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나가면 옛날에는 그 캠퍼스 안에서는 당연히 친하게 지내죠. 근데 이제 세서 나가면 이제 낯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새로 이제 팀을 짜잖아요. 이때 서로 친할 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외톨이가 돼가지고 친밀이 중요하죠. 친밀의 클라이막스는 남녀 간의 친밀이에요. 남녀 간의 친밀이 진행되면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 나이가 되면 남녀가 교제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그 구절을 보통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시고 각자 있는 거는 뭐 안 되고 둘이 같이 있어야 되고 여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랬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 주기 발달 과정에 따른 과정의 중요 부분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돼. 이게 처음에는 무심코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이론을 공부하고 요즘 와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끼죠. 어린이 되고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어릴 때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다 해줬죠. 아버지가 다 해주고. 근데 그걸 기대하고 결혼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도와야 되죠. 한쪽이 돕고 나는 즐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도웁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뭐 소리냐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 페미니즘하고 기독교가 지금 근데 교회 댕기는 남녀도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요. 결혼 생활 하면서 어떤 남편이 뭐 나는 네 머리다 그럽니까? 근데 하여튼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시면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일이고 제가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셔서 좀 걱정인데 이제 이 에릭슨이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에릭슨의 이론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에릭슨이 건강한 결혼이란 뭐냐 하고 그 디피니션을 내렸어요. 이게 딱 기독교하고 딱 맞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는, 그죠? 믿는다는 말이 트러스트예요. 그다음에 일, 자식 생산, 그다음에 엔조이 하는 거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일도 하고 자식도 만들고 또 즐기고 살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이성, 남자끼리가 아니고 남녀, 그다음에 친밀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해야 돼. 일하다가 저녁에 만나서 섹스하고 일하고 땡기고 이게 아니고 둘이 친해야 돼. 우정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다음에 자아 상실에 공포 없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다 보면 난 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니 이게 상호 보완성이.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상호 보완성. 그다음에 성기 결합.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이런 말, 상호 절정감을 같이 이렇게 엔조이할 수 있어야 돼. 한쪽하고 한쪽은 아니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식을 낳고 협력해서 키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기도 딱 알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혼은 이미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 그다음에 이제 이 어른들의 정신 건강, 이때까지 뭐 청소년 한마디씩 했는데 어른들의 건강, 이 노이로제라는 병이 있죠. 뭐 신경성 두통, 뭐 신경성 심장병 그런 말 듣잖아요. 그 신경성이란 말이 영어로는 뉴로틱이란 말이고 독일어로는 노이로제예요. 공포 불안 장애, 강박 장애, 뭐 요즘 이제 공황 장애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 장애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생기느냐? 요거는 이제 이 마약 요즘 이제 심한 이것도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죠. 이게 그 어려운 점은 다 아시니까 뭐 그냥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이로제가 생겨서 중년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중년기에서 뭘 성취해야 될까요? 에릭슨이 말하기는 제너라티비티,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들어가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도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생산성입니다. 자식을 키워서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그 어른으로서 할 일이다 이거죠. 이게 실패하면 정체, 말하자면 갱년기 우울증에 빠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이제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산성이 아주 많아지죠. 부하도 많고 큰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중년기에 위기가 오죠. 뭐 여성의 경우는 특히 그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란 게 있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느끼는 갱년기 우울증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저도 갱년기를 지냈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나이 남자 50이 되면요. 내 인생이 뭔가 내가 한 게 뭔가 하는 거 빼지르게 느끼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는 남자들이 말할 줄 못해요. 부인한테도. 그러니까 부인들은 그걸 다 이해해야 돼. 이해합니까? 50대 남자가 뭘 고민하고 속으로 꿍꿍 앓는지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잘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중년기에 와서 새삼 자살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특히 이 갱년기 문제가 성관계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 교회상엔 좀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그 제가 그 정신과사 오래 하면서 특히 전공한 분야가 화병이에요. 이게 이제 부인들이 와서 뭐 못 살겠다, 뭐 그냥 그런 얘기 엄청 해서 내가 그냥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 화병이 결국 노이로제입니다. 불안, 우울증 다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부 화병이 아니고 젊은 청장년들이 급성 분노 장애를 막 해요. 그 이제 충동 조절 장애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서 못 살겠대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벌컥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좀 이따가 아이 미안해 그러는데 이게 뭐 계속 또 반복하는 수도 있고요. 이제 화병이 나빠요. 이제 화병이라든가 노이로제가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면 이 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문적으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러분 스테로이드라는 말 들어봤죠? 스테로이드,
병원 가면 그냥 요즘 막 너무 남발이 돼서 골치 아픈 그 호르몬 제제인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면 몸에 이렇게 병이 생겨요. 장기간 되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이 소위 이제 화병으로 죽었다. 들어봤죠, 그런 말.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습관성 만성 그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 앓다가 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이 옆에 사진은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 계통인데 이 사람들이 분노라는 병이 이 심장에 불이 붙는 걸로 전기불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화를 낼 때마다 심장을 전기로 자극하는 거예요.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장이 멎는 줄 알고 나 자기 죽는 줄 알고 병원에 뛰어와요. 그러니까 뛰어와서 좀 앉아 쓰다 보면 그건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래서 꾀병 같으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화병이나 이런 병을 서양에서는요, 그런 걸 히스테리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리는 걸로 봤죠. 히스테리를. 그래서 히스테리를 보면 이제 환자를 귀신 쫓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이로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이제 다 살았고 해서 제대로 살았으면 지혜가 이제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뭐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이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전수를 해야 돼. 그 뭐 노인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가서 얘야, 내 용돈 줄 테니까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 역할이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손자들 오면 돈 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운동은 하냐? 뭐 책을 읽냐? 뭐 이런 걸 내가 체크해요. 그럼 예. 그런데 알 수 없어 진짜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이게 지혜를 전수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노인 절망.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죠? 이 자살 수가 지금 사람들이 청소년 자살, 뭐 청년들의 자살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 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노인들은 그들도 보질 않아요. 이 사회가 신문에도 안 나요. 그만큼 노인 되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다 자기를 버려요. 노인들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때까지 좀 큰 소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도 좀 성공적인 노인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지혜를 배우셔야 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난 8단계가 다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으면 훌륭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첫 발부터 좋아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이런 말하면 아니 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예요? 지금 뭐 어릴 때 부모도 안 계셨고 뭐 고생해서 고학해서 내가 지금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무도 주변에 나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언제 가서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며 집은 언제 사고 막막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이 죽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지혜라는 것이 있고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얘기들은 하도 있으니까 저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청춘도 사라지고 돈도 이제 뭐 몸도 그렇고 이제 남는 거는 고독, 침체, 허약,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다시 부르시든지.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치매죠. 치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건망증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 얘기도 이제 얘기가 많은데 슬라이드가 50장이 넘었지만 서너 장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란 게 이제 문제. 뇌가 짜부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무슨 이게 시커먼 덩어리가 생겨서 아까 말한 신경 세포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기억도 없어지고 정신이 없고 헛소리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과제죠. 이걸 생긴 것을 없애는 약이 나오면 대히트작이죠. 그 회사, 제약회사는 돈을 갖다 억만금을 벌을 거예요. 지금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아직 약이 발명되지 않았어요. 이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중풍인데, 요거는 혈압을 조절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파킨슨병 무슨 병 많은데, 매독이나 에이즈 걸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면 치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병이란 게 요즘 이제 뭐 성적 문란이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그 오래 가면 하여튼 뇌가 망가져서, 요즘도 약이 좋으니까 오래 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도 뇌에 이미 침략이 가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요. 치매 현상 중에 기억이 없어지는 게 핵심이지만, 그거 말고도요, 옆에 보면 이 정신병 상태가 많이 나타나요. 환각이 보이고 착각하고 피해망상 생기고,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뭘 가져갔다고 그러고 헛것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참 주변 사람들이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이 행동 영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족이 돌보기에는 이미 참 어렵다. 왜냐하면 요즘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뭐 간병인 보험도 생기고, 요양병원, 뭐 호스피스,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막 생기는데, 여기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장사 속을 밝힌다면 그 노인들 케어를 제대로 잘 해주겠어요? 어른 자식들은 맡겨놓고 잘해준다 그러니까 믿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제가 그 노인 요양병원에 9년을 은퇴한 후에 일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케어해 줄까? 벌써 걱정이에요. 이 돈을 잔뜩 모아뒀다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뭐 자식은 믿을 수 있을까? 이놈들도 돈 가지고 싸우면서 나는 내팽개는 거 아니냐? 요즘 노인들 걱정이 그겁니다. 아세요? 여기 노인들 안 계시죠? 지금 노인들 보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절대로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라. 그런 걸로 뭐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결론은 뇌를 깨끗이 하면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뇌를 깨끗이 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뇌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몸이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안 되죠. 병을 앓다 보면 그게 결국은 다 조금씩 손상되는 게 누적이 돼 쌓여가지고 몸도 노쇠지지만 뇌도 노쇠져요. 그러면 이제 치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안 생겨도 나이 들면 다 치매가 와요. 그걸 시나일 디멘시아,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라고 그럽니다.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 현상인데 그게 좋은 게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노인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매, 예쁜 치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치매 환자들은 해피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분인데 그냥 항상 웃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들 나중에 못 알아보지만 처음에는 아들 수고한다, 고생 많다, 오늘은 뭐 했냐, 뭐 아직도 내가 아직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 줄 알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은 그동안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그냥 눈에 보이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먹는 거, 뭐 아들 눈에 보는 거, 경치 좋은 거 보고 좋다 그러고 이러시거든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라 이겁니다. 나쁜 병이 어떤 병이겠습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아주 매독, 에이즈.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중에 성경 말씀도 그렇고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 중에는요, 이 성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병이 있다는 것은 물안했다는 증거거든요. 성관계가. 그러면 성관계가 물안한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부모 관계 내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자라면서 나는 누구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하여튼 이런 관계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의 앞으로 치매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시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깨끗이 해야 돼. 몸을 깨끗이 하고 말하자면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삶이란 게 술, 담배 하지 말아야죠.
이 담배가 대단히 나쁜 겁니다. 술도 그렇고요.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모두 이제 크리스찬들도 젊었을 때는 홀짝홀짝 마셔보기도 하고, 야, 좋던데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끊어야 돼. 담배, 술, 담배 나쁘고, 마약, 그건 더 나쁘고요. 요즘 세상이 쾌락 위주이기 때문에 섹스든지 술, 담배, 마약이 지금 술, 담배는 성이 안 차니까 마약을 찾는 겁니다. 술 먹고 취하려면 돈도 좀 들고 뭐 잔뜩 마셔야 되는데 마약은 요만큼만 먹어도 뿅 가버리거든요. 싸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천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가정에는 있는 마약은 맞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잘 감독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은 술, 담배부터 애들이 술, 담배부터 시작하니까. 뭐 웰다잉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한국은 좀 그래도 나아요. 이 미래가 이제 걱정이에요. 젊은 세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아서 애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당면하는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일 테니까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죠. 지금 엄청 세상이 변하거든요. 핵심은 이제 에이즈, AI, 로봇 섹스.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로봇하고 인간하고 컴퓨터를 합치는 인간이 뭐 된다 어쩌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하여튼 이런 말이 막 나오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뭐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뭘 지키고 산다는 게 허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교회 단속보다도 집에서 엄마가 애들한테 미리 처음부터 젊은 부모님들 요즘 대학생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애는 내가 어떻게 키운다. 지금 그랬어요. 이미 어른된 사람한테 막 설교해도 소용없는데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여러분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콘돔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중학교 애들한테.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지 학교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발달한다. 그래서 갈등, 트라우마, 요즘 트라우마를 쓰지만 모든 단계에서는 그 나이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스스로도 이기기도 하고 부모가 도와줘서 이기기도 해서 이겨내면서 성장해요. 성장하는데 옛날 것은 덮어놓고 그 위에 새로운 걸 자꾸 덮어가야 되는데 이 어릴 때 일을 그대로 반복하면 말하자면 세상에 맞질 않게 되죠. 노이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갈 바를 못하겠고 같은 생각 반복하면서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런데 또 희망.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그걸 극복하면 성장이 촉진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사라. 이제 그 말이지. 고진감래. 요즘 이런 문자도 없어요. 내가 젊은 사람한테 고진감래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뜻 아는 분은 나이가 한 40, 50 넘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고진감래 아세요? 그 다음에 뭐 또 비슷한 걸로 나는 요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과거를 배워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요,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연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은 동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나도 뭐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의 그 이론은 의학, 과학,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동물이 섹스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간섭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결정권, 좋게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나면 만나고 헤어지면 헤어지고 그냥 마음 캥기는 대로 해도 그건 누가 간섭하리? 내 권리다 이거죠. 인권이다. 그래서 그 진화론
더 이상 인간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게 막시즘이죠. 자유를 줘라.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최대직은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최대직은 기독교예요. 지금 기독교 아니고는 어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네가 알아서 해. 국민학생 너도 네가 결정할 수 있다. 뭐 섹스 해도 돼. 뭐 왜 그래? 요즘 여고생들이 데모합니다. 봤어요? 봤을 리가 없죠. 광화문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여고생들이 나는 처녀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섹스할 자유를 달라. 이거 데모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다 그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어릴 때 갓난아기는 강아지나 인간이나 비슷해요. 먹는 것만 밝히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강아지는 아무리 자라도 강아지고 개고 인간은 인간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가르치면서 개발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애가 그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인간의 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개의 뇌하고 인간의 뇌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보기는 비슷해. 근데 그건 분명히 다르고 인간이 동물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따로 창조했어요. 다른 만물하고 달리.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남녀로 만들고 결혼하라 그러고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고. 이 부모 떠나는 것이 어릴 때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자연이냐 양육이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사람은 타고나는 거니까 타고난 대로 살면 된다는 게 자연론자고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서 사회화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타임지가 그때 유전하기 한참 난리 필 때 DNA가 인간을 결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DNA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운명의 DNA의 비밀을 푸는 것이 과학의 최대 과제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뭐 당뇨병 유전자 몇 개다 이거 다 알아요. 정신분열증은 뭐 어떤 유전자가 이것도 알고 있고 유전자 가위가 나오죠. 잘라 붙이고 하면 이제 뭐 딴 인간을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그림은요, 미국의 어떤 신경과학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쇄살인범 유전자라는 게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그 한때 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했듯이 그런 거 없으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이제 연쇄살인범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제 COMT라는 효소에 관한 유전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졌어요. 동성애 유전자처럼 알코올 중독자 유전자처럼 유명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유전자를 검사했어요. 이랬더니 이 컴퓨터 유전자 변이가 자기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연쇄살인범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어머니 우리 집안에 무슨 연쇄살인범의 피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야 아니라 그런 게 있다. 뭐냐 할 때 너희 뭐 5대 조선 할아버지 10대 손 외할아버지 이중에 연쇄살인미가 한 5명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뭐 울끈하는 게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은 살인자가 안 되고 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나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컸을까?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 책이에요.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우리 엄마는 나 이렇게 낳았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왜 낳았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모가 각성하든 내가 각성하든 각성해서 내 길을 찾고 성숙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 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주기와 이렇게 성장에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요? 인생을 사춘기 때 집을 나갑니다 일단. 그리고 자기 딴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살다가 지치게 되면 노숙자가 돼. 노숙자가 되면 수명이 짧죠. 사고로 죽든 병에 걸려 죽든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든 자살하든 이렇게 비참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이런 일,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노숙자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해서 노숙자 방황하고 집 나온 애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도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나도 멀어서 모르겠어요. 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주기마다 마스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전 단계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순조롭게 발달해 간다. 한 단계에서 실패하면 성숙이 중단되거나 뒤로 빠꾸 한다. 건강은 성숙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새로워요. 기회가 새로우기 때문에 이 팔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면 언제 한번 팔자가 부모가 좀 잘못되더라도 언제 팔자가 바뀌느냐? 학교에서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참 중요한데 부모는 가난하고 뭐 집에 없고 호르몬이라도 학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도시락도 싸주고 이렇게 돌봐주니까 그때 자기가 그걸 비전으로 내가 훌륭하게 됐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목사님도 같은 역할을 해야 돼. 교회 가서 새 사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기회, 새로운 기회가 뭡니까?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장가를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상대방을 부모의 모습으로 투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부인이 옛날에 엄마처럼 자기한테 해주길 바라고, 부인은 남편이 옛날에 자기 아빠처럼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기대를 막 해요. 근데 집안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망했다, 뭐 속았다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거든. 근데도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 하여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겠어요? 죽을 때. 그때 회개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이 중단이나 퇴행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른이 그런다. 이제. 어른이 악마예요. 성경 말씀에 참 희한한 말씀이, 나는 이게 목사님이 듣기에는 내 해석이 맞다고 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네 부모가 네 원수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내가 듣기에 맞는 말이야. 예수 어릴 때 예수 예배당에 나갔더니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다음 근데 왜 가냐고 얘기죠. 부인이 뭐 교회 가면 남편이 막 박해를 하고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한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떠난단 말이, 이제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탯줄을 끊음으로써 엄마로부터 떠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은 죽음의 위기를 느낀다고 그래. 애가 갓난 애가. 근데 엄마가 금방 이렇게 돌봐주니까 아니구나.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또 헷갈렸는데요. 그 다섯 번째, 발달, 성숙. 여기에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근본적인 컨트리뷰션을 한다. 애초에 원초적인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중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되는 게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숙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고, 그래서 또 배워야 된다. 이제 무심코 옛날에는 자기 친정 부모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친정 부모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옛날에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할 때는요, 닥터 스포커라는 사람이 부모 역할을 했답니다. 그 스포커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책에 있는 대로 애를 키우는 거죠. 그런 부모는 스포커 박사의 육아 지침에 따라서 애를 키우니까 이게 기계적이에요. 애들을 기계적으로 키우면 그 애들은 인간 나온 인간이 되기 어렵습니다. 동물처럼 돼버리지. 인격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인격이 돼버리지,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라든가 이런 게 융통성이 없고 그냥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폐, 스스로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교회는
부모와 가정을 도와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저 목사다이면서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